또한 변화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어떠한 역할과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작년 첫 부산 교육복지사 협회 토론회는 유튜브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오늘은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이 토론회가 부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발전과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박성주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사회복지협회 오성균 처장님과 김은주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부산광역시 시의회 반선우 의원님이 오시기로 했지만 지금 업무 관계상 토론회 중간에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교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반산초등학교 박유주 복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동래교육지원청 안현욱 교육복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주석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청 복지행정과 이슬기 통합사례관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홍세원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토론회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부산사회복지협회 박성주 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회의를 참석하신다고 지금 지금 국제회의실에 계십니다. 소회의실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대독을 하는 형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좀 전해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대독해서 읽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인 아동청춘을 위해 개최되는 교육복지사 역할과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육복지사 역할 정립과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미래사회 주체적인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사회복지단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한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교육복지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사는 학교가 해결하지 못한 학교 부조금, 학교 폭력 같은 학교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각 학생과 그 가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개입한 등 어느 교육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 못지않은 역할을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도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사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기보다는 임시고용적으로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교육복지사의 전문성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이 교육복지사가 이제 도입된 지가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교육복지사는 학교 내에서 외딴섬처럼 일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우리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늘 따라다니는 교육복지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사의 이런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학생들이 져야 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권리는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요구되는 최대의 권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복지는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기회와 능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이념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역할은 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는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완성될 권리,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알고자 하는 것을 배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관점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다행인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확대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노동환경 보장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교육복지사 협회가 요구하는 부산형 교육복지사업 구축과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 교육복지 전담 부서 변경 또는 신설, 교육복지센터 건립, 사통망 열람 권한 부여 등과 같은 현안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 협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어느 교육복지사가 이런 말씀을 이제 글로 적은 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베이스캠프 같은 존재라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환경 속에서도 힘겨운 삶을 하고 계신 교육복지사 동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규석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정규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발표자의 또 원고 내용, 또 토론제 원고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오늘 우리 토론회 주제가 교육복지사의 역할, 또 사업 발전 방향성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그 발표자와 토론자의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제안들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 듣는 우리가 또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발표자와 또 토론자에게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발제는 이제 각 한 사람당 15분 정도로 이렇게 좀 계획되어 있고 토론은 10분 정도 해야지 우리가 예정된 시간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발표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복지사 역할 및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곽유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반산초등학교 교육복지사 곽유주라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복지사들은 2019년도부터 3년마다 전체 존보를 실시하게 되었고 첫 존보를 맞이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를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 및 사례 개입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돌봄의 시간이 길어졌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결식 및 돌봄의 문제, 보호자의 실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모든 사안들이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들을 통한 연계와 지역은 거의 할 수 없어서 교육복지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들은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했고 2022년 두 번째 전보인 현 학교로 전보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중심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과 정서적 문제로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기초학습 부진, 특히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학습 격차 및 학습 무기력이 있으며 2년 가까이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게임 중독과 친구들 관계를 SNS 게임 속에서 소통하다 보니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노출 등 다양하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가정 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실직, 폐업, 질병, 사망 등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와 보호자들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함에 따라 언어, 신체, 정서 등 아동 학대의 의심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교육복지사는 현장에서 위기 및 집중 지원 사례가 증가하였고 무단결석으로 인한 가정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수가 증가하여 있으며 2020년 부산 지역에만 2,302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부모 가정의 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중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77%가 워킹푸어, 즉 비정규직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년간 11.8% 증가하여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쉽게 접하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 적응력을 강화시켜 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난민 가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사례 관리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진을 보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학생은 유독 마르고 왜소하며 피부 질환이 있어서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정 방문을 한 학생의 집입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그냥 조금 청결하지 못한 아이, 좀 내성적인 아이, 친구가 없는 아이라고 사소하게 생각할지라도 막상 가정 방문으로 집에 가보며 가정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심리, 정서적, 상황적 문제가 있어 자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냄새가 나고 학교에서 피하고 싶은 아이로 찍혀서 학교 생활에 적응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복지사들의 가정방문 횟수가 556건에서 1,044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사진의 학생은 유독 마르고 왜소하며 피부 질환이 있어서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한 상태였고 학생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식사 생활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위해 신발을 벗고 집안에 발을 디디면 찍찍 달라붙는 방바닥과 바퀴벌레 유충과 알이 보이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교육복지사는 지역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아이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사례 개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지역화폐, 마스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지원하였지만 실제적이고 디테일적인 가정에서의 호소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가정도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여 가정 방문을 한 사진으로 곰팡이가 잔뜩 빈 냉장고에 물 서너 병과 계란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할 때는 가정 방문 보고를 통해 다양한 영역을 스크린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직접 들으며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의 사례의 경우는 난민 가정의 사례로 종교적인 문제로 난민으로 저희 나라에 오게 되었고 거의 맨몸으로 식구들이 오면서 7명의 가족이 지내기에는 부족한 공간이 된 집을 교육복지사가 옮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지원했고 모의 특기를 살려 병원 코디네이터 공부를 권유드려 자격증도 따게 하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아동학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맞아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신이 처한 사항이 방임인지 학대인지 구분짓지 못합니다. 위 사진 속의 집 학생도 친구도 집에 초대하고 그냥 조금 정리가 안 되었다고 인식했습니다. 멍이 날 정도로 신체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도 겉으로는 드러나게 머리카락이 잘리더라도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판단력이 없습니다.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부모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무서움으로 인해 또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발현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집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 보호자와 자녀와의 갈등의 빈도수는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학대 유형별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사의 모니터링과 관찰로 인해 아동학대의 발굴, 신고, 개입,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별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사례 개입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해결의 핵심인 가족 구성원 역량을 키우는 것, 가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생태 체계학적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가정에 개입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 속해 있고 가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사진은 부의 사업 실패로 인해 10억이 넘는 빚으로 5년 동안 채무에 시달리며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산속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사례로 교육복지사가 2천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했던 사례이며 나아가 교육복지사가 이 가정의 부부를 모범 부부 시상에 올려 시장 포장장까지 수령하게 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 개입 사진 속의 학생처럼 학생 누구나 활짝 웃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교육복지사는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교육복지 유선 지원 사업의 기본 계획의 사업 목적도 이같이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 격차 해소, 사업 추진 체계로는 학교 밖으로는 자치구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 지원을 강화해라. 학교 내에 있는 학생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 연계로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가족 내 상호관계 향상을 유도해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 유선 지원 사업은 20년이 된 사업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교육복지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들의 마인드와 사업의 이해도에 따라 사업과 교육복지사의 업무가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전보로 인해 교육복지 유선 지원 사업의 고유 업무와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일보다는 부수적인 학교 업무를 배정하고 있고 이에 본 사업보다 부수적인 학교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상주한 학교이지만 담임교사가 학생 개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없으며 교육복지사는 강 건너 불궁해하는 심정으로 1년,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에 빠른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교육복지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력 강화, 학생 사례 관리 강화, 가족 기능 강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운영 효율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교사들이 한다면 어떨까요? 업무 과중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잘 녹여내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학교 부서에 들어가 있지만 사업의 특성과 사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통일된 부서가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비단 저소득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주 대상인 중위소득 70% 미만의 학생에만 학대며 방임이며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들이 그들 저소득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중점학교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담당 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구별 법정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 및 상담센터에서는 지원 학교의 학생들을 학교 생활 및 자원 연계에 있어서 학교 측과 협조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들을 합니다. 다른 학교는 왜 교육복지사가 없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복지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제의 안전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지원 학교의 사례 발굴과 지원에 대해서 추후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학교 내 학생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이는 소위원회들은 교육복지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추려본 것이며 이에 실제로 학교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사한 바 학생추천위원회와 학생복지심사위원회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 가난하지 않는 아이, 복지 대상 아이, 그렇지 않는 아이, 문제 학생이지만 가난하면 복지실로,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로 가는 이분법적 개입을 해야 합니까? 저는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그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주요 대상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자의 마인드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방향에 맞게 교내에서 사례 발굴과 개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교내 소위원회 참석을 통한 사례를 즉각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이틀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 가정 방문으로 아동의 가정 상황 및 학생 상황의 전문적 진단을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 시스템의 연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중인 편하게 말하면 사통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기관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에 기간에 학교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데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 학생들의 서비스를 중복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사가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사 배치와 중점 학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141교, 미배치가 456교로 사업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내에서 학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위원회 참석,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금쪽 같은 네 새끼의 오은영 박사가 고아로 자란 국가대표 강한 선수에게 한 말이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습득한 심리적 지원과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면 후천적으로 넓히자. 내가 오은영 박사 자신이 외적 자원이 되겠다라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부족한 환경으로 습득한 심리적 자원, 외부 도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학생들에게 후천적 외적 자원이 되어 마음껏 지원해주고 학교 내에서 부당 업무에 활용하지 말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사로서 충분히 이용해주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이렇게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내에서 또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 또 교내의 소위원회, 다양한 소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특별히 또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현욱 교육복사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현욱 교육복지사입니다. 오늘 동래 교육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사업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교육 취약 학생을 발굴, 지원한다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되 5개 지원청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동래 교육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 관, 학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운영되며 단위 학교는 교육 취약 학생의 발굴 및 의뢰를, 교육지원청은 접수된 학생에 대한 선점 및 서비스 지원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 지자체 및 복지유관기관들과는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선정 학생에게 사례 관리를 비롯한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래 교육복지 안전망의 진행 사항 및 특색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추천된 학생들의 관리, 지원 과정의 이해를 돕고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학생 지원 현황입니다. 기존의 자료에서 업데이트된 현황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래 교육복지 안전망 센터는 단위 학교 및 유관기관들로부터 공문 접수된 학생들을 상황에 따라 유선 및 가정 방문 등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유관기관에 연계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관들과 협업,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며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무 영역은 안전망센터에 자리한 한 명의 담당자가 맡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못한 79곳의 초, 중교, 교육 취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총 148명의 학생들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6.7%인 84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청을 통해 직접 지원된 자원은 분야별로 식료품 및 생필품을 포함하는 현물 지원이 73회, 외부 지원 사업 신청 23회, 프로그램 연계 12회, 심리 지원 6회, 의료 지원 5회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 교육복지 안전망은 한 가지 영역의 복지 서비스만을 단발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영역 밖의 욕구를 가진 23명의 학생을 선별하여 위기아동 지원 사업과 장학금 등을 연계하는 등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주 지역별 취약 학생 현황입니다. 금정구가 6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정 학생 수도 3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금정구의 서금사 권역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이며 도시 공동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동초등학교와 같이 한 반의 절반 이상이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음에도 전체 학생 수가 적어 중점학교에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네 안전망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중점 취약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 공백 기간의 결손을 예방하고 낙인감 없이 근거리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동네 교육복지 안전망의 특색 사업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교 중 35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동행장학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했고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148명의 학생들이 접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색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자는 사업 첫 해를 맞이해서 담당자로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의 발전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작은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을 위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각 지원청별로 한 명의 담당자가 3개에서 4개의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사업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심층적으로 학생들을 사례 관리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추천된 학생들 중 연계가 가능한 학생들을 복지유관기관에 의뢰, 주 사례관리기관과 협업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도 있으나 결국 의뢰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세부적인 경제 상황, 개인력 및 가정력, 욕구 파악이 필요하기에 한 명의 교육복지사가 3, 4개 구를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 한계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중점 학교의 학생들처럼 안전반 사업의 대상 학생들에게도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육 취약 학생 및 가정에 자생력을 제공하는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가정이며 가정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가구 전체에 대한 개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복합적 개입으로 가정의 성장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첫 해를 맞이하여 안전망 사업을 담당하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발굴되기에 취약 학생에 대한 초기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간 복지기관이 난항을 겪었던 학교를 통한 교육 취약 대상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민, 관, 학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던 교육 취약 학생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향후 업무 소요량 측정 및 적절한 인력 활용 방안을 위한 대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작은 날개짓들이 큰 파도가 되어 우리 학생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이 합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처럼 이 안전망 사업은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동안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개의 구를 담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그 수요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요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측정해내고 그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안, 그래서 교육복사 확대 배치와 더불어서 이런 안전망 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도 앞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부산 지역 교육복지사 역할과 직무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석진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주석진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부산 지역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직무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론 및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2003년도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 현상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진 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법령 근거라든지 재정 지원 방식, 사업 학교 선정 방식, 사업 영역, 운영 주체 등 많은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변경의 장점 부분은 시도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고 또 지역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부분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단점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역마다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저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서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명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또 여러 업무 역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졌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교육복지사의 처우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도에 따라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있고 또 이 아동 청소년 또 학생의 복지를 실현하는 인프라 수준이 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더 심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2011년 이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지역 간 격차가 좀 더 심화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서 2020년 약 10년간의 이 교육복지사의 배치 현황을 좀 살펴보면 크게 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보시면 오히려 줄었죠. 그런데 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지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는 미배치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늘었고 부산의 경우에도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배치교와 미배치교의 어떤 부분들을 연구한 김경련의 연구에서는 미배치교의 경우에는 예산은 있지만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잘 알다시피 미배치교의 수가 크게 늘었지만 교육복지사 확대가 안 되는 것은 지금 표로 확인되어졌고 기존에 있던 인력 또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자연 감소분을 보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교육의 이 연계의 시도는 오랜 시점으로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파란색은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검정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이전서부터 진행되어져 왔다가 종결되어진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사업 모두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의 활용이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국교원대학교 은퇴하신 김인희 교수님께서도
이 사업이 지속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 조종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조종자로 활동했던 서동미 선생님은 실천 주체로서, 사업의 실천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와 효과를 거두는 전제 조건으로서 교육복지사의 배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육복지사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은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법령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적 실천을 하는 원조 전문직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실무자분들이 사회복지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또 관련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은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영역의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역할과 직무와 가업에 있어서 내용적인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년 동안 전개되어 왔지만 이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근거에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 훈령에서는 그냥 사업 전담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 전문 인력도 아니고 사업 전담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 교육청이나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서는 이 교육복지사라는 명칭과 전문 인력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근거 안에서는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당연히 개선 방안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종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사의 채용 기준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 기준에 있어서 경력 요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입직 졸업생들, 대학 졸업생들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 직종이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인력 순환이 되어져야지만 그 전문직은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 사업 구조의 문제, 즉 교육복지사의 확대 배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인력은 크게 관리직 인력과 교수직 인력, 비교수직 인력, 지원직 인력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육복지사는 비교수직 인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수직으로 초기에는 계약직으로 있던 교육복지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2011년 정도에 이제 전환되어지고 2015년 무렵에 지금 교육공모직으로 편입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사와 대등한 어떤 전문가라는 인식보다는 일반 공무직과 같이 그냥 교사의 일을 그냥 단순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또 그런 인력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모직으로 편입되어질 당시에도 사실 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로 편입되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복지사는 급여에 있어서 또 처우에 있어서 오히려 하향 편준화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나 어떤 교육행정가들이 이 교육복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과거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다른 영역의 전문가로 인식되어졌던 그 당시보다도 좋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교육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직무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교육복지사 역할과 직무의 문제점은 역할과 직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교육복지사가 수행할 역할과 과업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구조화되어져서 표준화되어져서 이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화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전문성이 담보되어지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맡기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문직으로서 수행해야 될 역할과 과업이 명확하게 정립될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전문직으로서 위상 확립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준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교육복지사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6년도에 부산 지역 교육복지사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 상담 역할에 대해서 교육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인가 물었을 때 상당수의 교육복지사분들이 이거는 상담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지 교육복지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식은 상담을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부 훈령에서는 앞서 이제 곽유주 교육복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 원인에 대한 어떤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활용, 학부모 교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역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의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진행한 연구인데 표현만 다르지 결국 현장에서 직무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아까 이제 학교 적응을 돕는 부분은 약간 임상 전문가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사례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역할, 사례 관리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업에 관한, 직무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결국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냐, 아니면 좀 더 브로드하게 되어져 있냐, 그 차이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가 되어져야 될, 역할의 표준화, 직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가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제언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교육복지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의 배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교육복지사의 법제화가 추진되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살펴본 그 교육부 훈련 332호 거기에 사업 전문 인력으로, 전담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교육복지사라는 명칭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지역 간 격차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 부산 교육복지사 협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으로 제한되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전에 교육부 및 교육감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시도의 재정 자립도나 인프라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은 넓어졌는데 영역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알아서, 이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 강도와 직무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교육복지사들과 또 이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져 있는 교육복지사분들과 또 사립학교에 배치되어져 있는 교육복지사분들 업무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나 또는 근로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보다 이제 사업이 내실화되어지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이 계속 들쑥날쑥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현장에 맞는 부분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사들과 달리 타 전공자로서 한 명의 전문직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조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세 번째로는 지역 단위의 교육복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장 전문가 또 학계의 교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협의회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저도 이제 이 교육복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냥 몇 회 이제 회의만 참석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의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무와 보수 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3번과 연계되어지는데 필요한 어떤 연수비 증액이라든지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이거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얘기했지만 피드백 또는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좀 마련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직무 기술서를 마련해서 일선학교나 교육청에 그 직무 기술서를 제시를 해서 이 교육복지사들은 이런 역할을,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본업과 상관없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그런 일을 시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교육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직무와 가업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표준화가 필요하다. 앞서 이제 직무 기술서에 관한 내용이 그 결과로서 일선학교와 이제 그 교육청에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교육복지사가 어떤 직무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직무 수행하기 위한 요건들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마련을 해서 그 부분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전문직과 구분되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만, 교육복지사들만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과거에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이 사례관리랑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육복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의 성과는 있었지만 일선 현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변화, 사람에 대한 변화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전문적인 구조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교육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변화의 결과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또는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이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복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배치 근거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 법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협의회의 운영 내실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 보수교육 체계 강화, 슈퍼비전 체계 강화, 그리고 특별히 교육복지사 직무 표준화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세 분의 이제 발표가 이렇게 마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이제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김슬기 통합사례관리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상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모라섬동 행정복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김슬기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되게 조금 걱정도 많이 되는데 아무튼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조금 제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공공 사례 관리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현 실태 그리고 공공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례 관리는 이제 뭐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왜 사례 관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공에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 이 분들이 가진 특성이 공적 급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와 이런 사례 관리 대상자를 하다 보면 중복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공공에서 조금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과 조금 물리적인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기재를 해보았고요. 저희 이제 사례관리 사업도 공공부분 8대 공공부문 통합사례관리라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가지 분야에서 유관기관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사례 대상에 대해서 발굴 그리고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아동 청소년이 그럼 지금 현 실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잠깐 이제 표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위에 부분이 잘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 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 돌봄 가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고요. 그중 가장 유의미한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다들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과 이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돌봄이
어떤 게 어려운 거를 물었을 때 가장 큰 것이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이 제약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계 수입 변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 공부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다는 것이 조금 가장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어려워졌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이게 기초수급자 숫자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는 180만 명이 기초수급 대상이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20년도에는 210만,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증가를 했고요. 21년도에는 230만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 4명이 수급자인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급자가 증가를 했고 21년 7월 기준에 21만 명, 그다음에 20년도 3월의 기준에 비하면 3만 4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구와 이제 영도구에서는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11%가 넘은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또 변화가 있었나 보면은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20년도에 모두 유의미하게 지금 변화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로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저희 이제 사상구에서 일어난 연도별 아동 학대 신고 수는 일단 19년도에 123건, 20년도에는 137건, 그 다음에 21년도에 164건인데 올해 7월까지 기준에서는 100건이 벌써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가장 학대 사건이 많았었고 전국에서 지난해 9,983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가해자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에서는 어떻게 사례 관리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제가 8가지 정도로 일단 나눠보았고요. 일단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시고 계신 것처럼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유령 아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이 조금 크게 확대되어서 뭐 주거 위기나 금융 위기나 이런 위기 사항이 있는 가정들을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은 그 대상을 가정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 여부가 있는지 이제 검토하고 있다면 이제 신고하는 이런 사업이 조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복지구를 하고 있고, 아동 정책으로는 이제 결식 지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식사 해결이 어려워진 집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결식 아동 급식 카드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대부분 이제 저녁과 중식, 석식까지 대부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드림 스타트, 그리고 이제 사다리 네트워크도 하고 있고, 한부모 조성 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아동 청소년 돌봄에 이제 그 공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아동 청소년 가정에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 관리를 하고 또 희망사다리에 저희가 참석도 했었으면서 이제 느꼈던 바로는 이제 희망사다리가 후원금으로 보통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회의가 끝이 나버렸어요. 후원금 소진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후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각 구마다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게 중지돼 버린 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회의를 가다 보면은 보통 장학금을 추천하는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원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례 개입이 정말 필요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제 장학금 연계로 조금 끝나버리는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교육복지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정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연락을 하거나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을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협조가 정말 사실 어렵고 이 담임 교사 선생님이 전 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다라는 조금 답변이 많아서 조금 사례 개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사가 없는 게 이제 안 그래도 동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정말 이게 확대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공공에서 사례 관리를 할 때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일단 만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렵고 아이들의 접근이 원활한 거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주는 경우가 정말 좋은 경우고 저희와 사례 이제 라포 형성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라포가 좀 형성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정말 조금 접근하기도 쉽고 이제 통합적 개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사례 관리는 사실상 공적인 제도 이제 뭐 수급자를 한다거나 후원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이런 걸로는 정말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바뀌어야 하고 아이 부모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조금 공공에서는 그런 위주로 이제 주는 위주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상담이나 이런 다른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과의 조금 이제 협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냥 3가지 정도로 이제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정을 이제 한부모 모자 가정에 이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 중이신 어머니셨고 사업장을 운영 중이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수입이 없으신 상태였고 아이들과 함께 그냥 다 죽고 싶다라는 조금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뭐 소득 조정 신고하고 이제 생계비나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학교에 저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개입을 거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제 경제적 좀 지원으로 끝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발표해 주실 아보존과도 사례 관리를 조금 같이 했었었는데 한부모 가정에 이제 알코올 의존이신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방임하고 이제 음주를 하신 뒤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올해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조금 개입을 하면 좀 더 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구는 제가 교육복지사의 정말 필요성을 느꼈던 사례고요. 부부 중심에 이제 첫째와 셋째 아이가 지적장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이제 성폭행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 학교 측과 정말 소통이 힘들었고 학교 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 아이 위해서 이제 힘 써주시려고 하고 상담도 진행하시려고 했지만 학교 내에서 상담을 거부.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할 건지의 논의를 좀 드리고자 했지만 안 된다.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조금 접근을 아예 거부하셨던 경우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복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좀 와닿고 그다음에 이게 또 3년마다 정보를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꾸준히 그 이제 자라나면서 그 계속 받아야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보를 가시게 되면 일례로 그 다른 동에서 이제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던 가정이 있었는데 학교 복지 그 교육복지사 선생님만 정말 라포가 형성돼서 그 선생님과 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상담을 다 거부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전보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 아이는 정말 소통할 곳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의 상황에 맞지 않은 이제 정말 행정적인 처리로만 이 아이의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이 좀 끊겼다는 게 조금 너무 아쉬워서 향후에는 이런 행정적 처리가 너무 정말 3년 전부 이런 거에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없을 때
학교와 연계해서 그 공공 아동 청소년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육복지사가 없을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아동에게 특별히 더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교육복지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우리 홍세현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부산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홍세현 팀장입니다. 네, 그 준비된 토론문을 기초로 해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42페이지부터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흔히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마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현주소는 지역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지역사회 자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불안정해진 가정의 보호 체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그 속에서 전문적인 케어와 보완적 아동보호 체계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실태입니다. 표 1은 최근 5년간의 아동학대 신규 사례 현황을 모은 자료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표 2는 부산 지역의 최근 신규 사례 발생 현황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80%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도 2015년에서 2017년 폭발적인 증가 이후에 현재까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는 최소 6개월입니다. 그리고 종결점 모니터링 3개월까지 포함시키면 사례당 최소 9개월의 사례 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경미하고 일회성의 위험도가 낮은 사례가 최소 9개월의 사례 관리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 외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례는 1년 이상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이 장기 사례로 관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의 누적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규 사례의 증가는 아동학대 사례의 누적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선 상담원들의 담당 사례 수의 부담은 신규 사례의 증가율 그 이상입니다. 상담원들은 기존 사례를 미처 종결하지 못한 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규 사례를 갖고 있고, 담당 사례 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담원 1인당 32건의 사례 관리를 공고하고 있고, 미국 아동복지연맹은 17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상담원 1인 적정 사례 수를 19.18건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부전 상담원의 평균 사례 관리 수는 45.26건으로 파악되었고, 부산의 경우는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3은 부산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과 아동학대 사례 관리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총 4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와 민간위탁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서 남부 아부전입니다. 3개의 아부전의 아동보호종합센터는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예방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3개의 민간위탁 아부전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동부 상담원 1인 124건, 부산 서부 82건, 부산 남부 97건으로 부산 지역 상담원 1인 평균 103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5.26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고 보건복지부 공고 사례 32건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접종 사례 수 19.18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큰 2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작은 1번 전통적 대응과 대안적 대응 파트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관의 확충과 상담원 충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사례의 차등화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미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사례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경우에 가족 욕구와 위험도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낮을 경우에는 사례관리사가 아동과 가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적 지역사회 연계형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는 미국 약 30개 자치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 대응과 대안적 대응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둘째, 대안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동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작은 2번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분석입니다. 네, 표사는 아동학대 사례의 연령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례가 언론 보도에 심심치 않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중대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대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어린 연령의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가 영유아 등 어린 연령의 대항력이 없는 아동으로 형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전 연령대에서 아동학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의 경우 영유아는 21.9%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연령 7에서 12세는 42.6%, 중학생 연령 13세에서 15세는 23.5%, 고등학생 연령의 16에서 17세는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3번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제외한 취약 아동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전통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대안적 대응의 영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라는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불안정한 가정의 보호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적 보호 체계 역할을 위한 아동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복지 서비스의 사례 관리 영역으로 교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교육복지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사가 전체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선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연계 협력이 원활한 편입니다. 첫째, 아동의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원활합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계십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협력에 적극적입니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시 적극적이고 때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셋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아동 중심의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넷째, 학교와 협의 과정에서 단일화된 소통체계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재원입니다. 이에 부산 지역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원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전문 인력 확대 배치입니다. 교육복지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 교육복지 안전망으로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 관리는 맞춤복에 비유가 주로 됩니다. 다수의 대상자에게 맞춤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많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와 교육복지 서비스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 필요를 사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 개개인에 대한 촘촘한 사례 관리와 전문적인 케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네, 둘째, 교육복지사와 교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이 서비스를 전달을 합니다. 사람이 곧 전달 매체,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하고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깨끗한 수돗물, 질 높은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체계 안에서 복지 서비스가 생성되어 전달 매체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는 교육 서비스를 생성하여 전달하고 교육복지사는 복지 서비스를 생성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명확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입니다. 아동학대 연령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의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영유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사춘기와 비행 문제 등이 청소년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개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 피해 아동이 학교라는 보완적 아동보호 체계 속에 있으며 아동을 케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내 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복지사가 부분 배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기 상조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의 확대 배치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네, 요컨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 권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전통적 대응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대안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하며 보완적 아동보호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라는 지역사회 자원과 그 중심에 있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복지사는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한 위기 아동을 케어하는 교육복지 전문 인력이며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관점에서도 이 교육복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할 때 학교 연계해서 이렇게 사례 관리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 미배치된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도 이 학대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도 이렇게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느라고 힘드세요. 근데 이제 뭐 질문도 좀 하시고 또 관련돼서 여러분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질문도 받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의견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 동안에 혹시 또 우리 발표자나 이렇게 토론자 이렇게 마무리 멘트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 드릴 때 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패스해도 좋습니다. 예, 혹시 우리 청중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 예. 좀 마이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석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전문 상담사하고 이제 교육복지사하고 같이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원 구성원들이 이제 그 역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조금 중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문 상담사와 저희는 이제 교육복지사의 이제 정체성은 알지만 이제 그 전문 상담사와 교육복지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요약이나 정리나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그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진행되어졌을 때 그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되어졌던 배경에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그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들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아마 학교폭력 문제를 W클래스의 전문 상담사들이 담당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마땅히 그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로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상담원들이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부산 지역에. 사실 학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학생 수는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적은 부분인데 이것이 단순히 영역에 대한 구분으로 이거는 우리 역할, 이거는 저쪽 역할 이렇게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겠죠. 과거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상담 역할에 대한 부분 발표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상담을 하거나 또는 정서적 지지나 교육적인 상담을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은 그 상담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심층적인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그쪽의 영역이고 우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복지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교육복지사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사회복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지역의 전문기관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과 연계 협력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제 제가 핵심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우리가 타 전문직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역량들을 키우고 또 갖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교육복지사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과업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직 정체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신데 그런 부분 안에서 뭐 자존감이 상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받는 만큼 일할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전문직의 정체성보다 직업적인 정체성으로 일을 하는 현장의 교육복지사분들도 생기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전문직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들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역할과 직무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내세워서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 표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그것에 대한 그 다른 종사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문 상담사라든지 교사, 교육행정가 같이 사업 안에서 협력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예, 질문과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질문이나 의견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마지막이네요. 예. 갑자기 죄송해지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전에서 왔습니다. 멀리 썼네. 제가 성장한 곳은 창원, 부산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전이고, 제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은 저희 집 대전에서 이제 옛날에 부산에서 살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침 일찍 와서 부산을 한 바퀴 1호선을 타고 돌고 여기를 왔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을 제가 듣고 느낀 점은 역시 이제 한 30년 만에 제가 경상도에 와보니까 명확해서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대전 충청도에 살면서 참 답답했거든요. 근데 30년째 고구마를 먹고 사니까 고구마가 내 몸에 맞으려고 해요,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충청도는 글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뭘 어쩌라는 소리인지 굉장히 교양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뭘 어쩌라는 건지 제가 명확해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 온 게 저도 이제 뭔가 이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근무하는 충남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뭐 글 쓰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생각을. 근데 오늘 와서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이 자료집을 꼼꼼히 읽고 선생님들이 쓰신 그 용어들을 좀 써먹을게요. 아, 내 생각이 이 단어였지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중학교에 있는데 내년에 이제 교육복지 공동망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야 되게 생겼어요. 물론 교육지원청 들어가면 월급은 훨씬 많아지죠.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첫째 아이는 대학생이고 그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집에 일찍 퇴근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없잖아요. 남편이 나보고 밥 해달 소리도 이 나이 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보면 학교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물론 저는 대전에서 차를 몰고 충남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은 뭐가 걱정이냐. 대전에서 저기 충남까지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월급 더 받아가라. 그러는데 나는 애들을 보면 떠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점은 그거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긴장됩니다. 떱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많이 긴장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성장기 때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무슨 일이 있어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 아이가 적어도 범죄자로 자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범죄가 무서운 게 한 사람의 상처가 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상처받은 영혼이잖아요. 한 사람의 상처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는 게 지금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성장기 때 등 따숩고 그 등 따숩다는 게 사람이 옮기잖아요. 그게 단 한 명이어도 그 다음에 배가 불렀더라면 범죄자로 자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복지실이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배부르면 우리는 애들 막 먹이잖아요. 그죠? 간식비 사업비 몇 프로 이내에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먹을 것을 쟁여놓고 애들을 먹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죠? 심지어 나 먹으려고 우리 집에서 싸운 거 애들 배고프다 그러면 줘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교육복지실이 필요한 이유더라고요.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 많죠. 필요한 점 말씀하신 거 많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애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교육복지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교육복지실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충남마저도 저를 교육청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님 제 입으로 말하면 내가 일 잘한다는 자랑 같고 어머님이 얘기 좀 해달라. 나 학교에 좀 있게. 나도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고민 속에서 오늘 참석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어.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 중에 꼭 의견을 좀 말씀하시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표자와 토론자. 잠깐만요. 저기 지금 유튜브로 대전 충남에서 듣고 있나 봐요. 지금 카톡이 왔는데 제가 나와서 그러시구나. 먼저 발표자 중에 꼭 방금 대전에서 오신 분께서 따뜻한 온기로 아이를 케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굉장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성장한 아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정말 애정 어린 관심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한 사람이 꼭 있었다라는 공통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복지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처우 환경이나 근로 환경은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고해 주실 것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처우가 좀 더 개선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복지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외딴 섬이라는 말을 저도 교육복지사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많이 들었고 여기 시간에서 오신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떨어져 계시지만 동료로서 함께 손잡고 한 발짝씩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크게 거둘 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거기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들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아까 기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역별 격차가 심한데 이걸 지역에 이제 넘기겠다라는 말이 이게 교육의 형평이 문제인가 평등의 문제인가가 조금 떠올라서 이 평등이 아닌 아이들 수준에 맞는 형평에 맞는 이제 조금 처우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던 거 이제 학교 다른 상담사 선생님과 교육복지사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상담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공에서 사례관리하는 이유도 서비스 중첩과 이런 방지하는 얘기를 드렸고 교육복지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아이에게 정말 단편적인 서비스만이 이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통합적인 지원과 이런 체계를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시는 역할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인력 배치가 확대되고 없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좀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직원들과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동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보호받는 시간도 많지만 그 시간만큼 그 시간에 준한 만큼 때로는 그 시간 이상의 시간을 학교라는 보호 체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의 기능도 많이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습
학습에 대한 그런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돌봄의 기능까지 확대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보호의 기능까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관련된 새로운 뭐 기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하는 보호 체계 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교육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발전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복사 배치 확대, 이건 이제 법제와 이제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내의 어떤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외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체계,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센터나 교육복지협의회, 교육복지자문단 같은 외부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하는 것. 뭐 이외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 4가지 정도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정책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자, 토론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오늘 자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신 정규석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를 마치고 방문해 주신 방선호 의원님 인사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른 행사가 있어 조금 늦게 왔는데 제가 사실 앞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행사 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뒤에 계속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반선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기획재경위원회고요.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의회가 45분의 국민의힘 의원님과 2분의 저를 포함한 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의정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토론회가 작년에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도 절차나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복지사협회에서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교육복지사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지 사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두 글자 안에 많은 것들을 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고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또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별적으로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대전에서 오신 선생님들 도시락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서 토론에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나 이걸 뛰어넘고 교육 환경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 분들이 어쨌든 처우가 개선이 조금 더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 협회에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사실은 미약하지만 어쨌든 계속 소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일들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같이 나누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선호 의원님 인사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토론회를 지원해 주신 중부재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장소 및 방송 장비를 대여해 준 부산시의회와 반선호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현장과 유튜브로 방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사업 발전 방향성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다 같이 찍도록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